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카카오뱅크입니다.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특히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분석들이 많아요. 그래서 카카오뱅크 지금 어디쯤 와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궁금하실 텐데 핵심만 쏙쏙 뽑아보겠습니다. 네, 리포트들을 보면서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의미,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앞으로 어떤 전략을 펼칠지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보죠.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가장 최근 성적표죠. 3분기 실적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리포트들을 보니까 대체로 시장 예상치, 그러니까 컨센서스보다는 좀 낮게 나왔다는 평가가 많네요. 왜 예상보다 좀 부진했을까요? 네, 그 이유로 여러 리포트에서 공통적으로 짚는 게 있어요. 바로 일회성 비용인데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항목이 눈에 띕니다. 첫 번째는 광고 선전비가 생각보다 좀 늘었다는 거예요. 카카오뱅크가 최근에 AI 기반 검색 기능이나 금융 계산기 같은 새로운 서비스들을 내놨잖아요. 이런 신규 서비스 출시에 맞춰서 아무래도 마케팅을 좀 하다 보니 관련 비용이 한 100억 원 정도, 그 정도 추가로 발생한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고객 경험을 위한 투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일회성 요인은 그 대손 비용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모를 부실에 대비해서 쌓아두는 돈, 충당금이 늘었다는 건데요. 특히 신용보증재단이랑 같이 서울 지역 개인 사업자들 대상으로 한 1250억 원 규모의 새로운 보증서 대출 상품을 시작했거든요. 바로 이 신규 상품 취급 때문에 관련 충당금을 선제적으로 한 100억 원 정도 더 쌓은 영향이 좀 컸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비용 증가 요인 모두 일회성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익이 좀 줄어 보여도 뭐랄까 카카오뱅크 본연의 지속적인 수익 창출 능력과는 좀 구분해서 봐야 한다 이런 거죠. 그렇군요. 신규 서비스 마케팅하고 또 새로운 대출 상품 내놓으면서 좀 예상치 못한 비용이 들어갔다. 이런 거네요. 그럼 이런 일회성 요인들을 빼고 보면 은행의 핵심적인 수익 창출 능력 자체는 어땠을까요? 그 이자 이익이나 수수료 이익 같은 거요? 네, 리포트들 분석을 보면요. 그런 핵심 수익 지표들, 흔히 말하는 탑 라인이라고 하죠. 매출이나 이자 수익 같은 거, 그 자체는 비교적 괜찮았다, 견조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핵심 중에 핵심이죠. 이자 이익. 이게 한 3,052억 원 정도인데 바로 전분기나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조금 줄었어요. 아, 이자 이익이 좀 줄었군요. 왜 그랬을까요? 그 배경을 보면요. 예금, 그러니까 수신 규모는 꾸준히 잘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대출, 여신 증가가 그 속도를 좀 못 따라간 거죠. 아무래도 계속되는 고금리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같은 규제 환경, 이런 게 대출 늘리는데 좀 부담이 됐을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예금이랑 대출금리 차이에서 생기는 이익률, 순이자 마진, NIM이라고 하죠. 이게 이전 분기보다 한 12bp, 그러니까 0.12%포인트 정도 하락했고요. 원화대출 잔액 성장률도 전분기 대비해서 한 1% 안팎, 그 정도로 좀 둔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금은 잘 들어오는데 이걸 굴릴 대출이 좀 주춤했다는 거군요. 네. 그런데 여기로 또 주목할 점이 있어요. 많은 리포트에서 이 순이자 마진 하락세가 이번 3분기에 거의 바닥을 찍은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는 이 마진 압박이 점차 좀 나아지거나 개선될 수도 있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도 같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 금리 변동성이 좀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이제 곧 얘기할 새로운 대출 전략이 잘 먹힌다면 개선될 수 있겠죠. 아, 마진 압박이 제일 심했던 시기는 좀 지났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자 말고 다른 수익, 비이자이익 쪽은 어땠나요? 오히려 1,640억 원으로 늘었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비이자익 쪽은 상대적으로 꽤 괜찮았어요. 특히 상반기에 좀 주춤했던 그 플랫폼 기반 광고 수익이 눈에 띄게 회복된 영향이 컸습니다. 카카오뱅크 앱 안에 노출되는 여러 제휴 광고나 상품 추천 같은 게 다시 좀 활기를 띈 걸로 보여요. 또 금리가 하락하면 보통 가지고 있는 채권 같은 거 평가 이익이 줄 수 있는데 카카오뱅크는 운영하는 자산 규모 자체가 꾸준히 커지다 보니까 투자 관련 운영 수익은 전반적으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한 걸로 분석됩니다. 뭐랄까 일종의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광고 수익도 살아나고 운용 자산 규모 덕에 투자 수익도 방어했다.
네, 특히 비이자 부문에서 좀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카카오뱅크가 본사로 쓰고 있는 판교 테크원타워 빌딩 있잖아요. 그 빌딩 매입 펀드에 무려 4,500억 원을 출자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입니다. 4,500억 원이요? 꽤 큰 금액인데요. 네, 그렇죠. 이게 단순히 그냥 여윳돈 투자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의 예대마진이나 수수료 같은 전통적인 은행 수익원에만 기대지 않겠다는 거죠.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우량 부동산 같은 대체 투자로 자산 운용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하려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시도로 해석됩니다. 어떻게 보면 디지털 은행도 이제 안정적인 수익 기반 확보랑 자산 운용 능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런 신호를 읽을 수 있겠죠. 물론 이런 대규모 대체 투자가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 투자 성과를 계속 지켜봐야 하긴 합니다. 그렇군요. 3분기 실적 세부 내용을 들어보니까 일회성 요인도 있었고 핵심 이익 기반은 유지됐고 마진 압박은 좀 정점을 지났을 수도 있다. 이런 희망적인 분석도 있고요. 판교 사옥 투자건도 상당히 흥미롭네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미래 전망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리포트들이 카카오뱅크의 다음 성장 동력으로 특히 주목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카카오뱅크의 방향성을 좀 볼 수 있을 텐데 핵심 전략이 뭔가요? 네, 리포트들이 거의 만장일치로 꼽는 핵심 성장 동력, 바로 개인 사업자 대출 시장 공략입니다. 이미 신용대출 상품은 있었는데 10월 말에는 부동산 같은 걸 담보로 하는 개인 사업자 담보대출 상품까지 내놨어요. 그래서 관련 상품 라인업을 확 늘렸죠. 분석가들은 카카오뱅크가 4분기부터 이 개인 사업자 대출 시장을 아예 주력 상품으로 삼아서 아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가계 신용대출이나 주담대 중심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성장 엔진을 달려는 의지가 확실히 보이는 거죠. 개인 사업자 대출이군요. 네, 근데 이 전략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흥미로운 포인트가 뭐냐면요. 지금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때문에 은행별로 대출 총량을 규제하잖아요. 근데 이 개인 사업자 대출은 거기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다는 겁니다. 물론 아예 규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가계대출처럼 아주 엄격한 총량 한도 관리 대상에서는 좀 벗어나 있다는 해석이 많아요. 아, 그게 중요하군요. 규제 영향이 덜하다는 거.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카카오뱅크가 그동안 예금을 엄청 많이 그리고 싸게 모았잖아요. 저원가성 예금이자고 하죠. 이렇게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조달한 자금을 활용해서 규제 제약이 덜한 이 개인 사업자 대출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대출 규모 즉 Q, 퀀터티를 늘릴 수 있는 확실한 발판이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리포트에서 카카오뱅크가 이 풍부한 예금 기반으로 개인 사업자 대출을 얼마나 크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키우느냐, 이게 앞으로 실적 개선이나 주가 상승의 가장 중요한 열쇠, 카탈리스트가 될 거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낮은 비용으로 예금 모아서 규제 영향 덜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금리도 좀 더 받을 수 있는 개인 사업자 대출로 굴려서 수익성을 확 높이겠다. 이게 리포트들이 분석하는 카카오뱅크 성장 스토리의 핵심 뼈대인 거죠. 아하. 그러니까 핵심은 규제 회피랑 규모 확장이군요. 가계대출은 묶여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개인 사업자 쪽으로 틀어서 그동안 싸게 모아둔 예금을 바탕으로 대출 총량을 확 늘려서 이익을 키우겠다. 이런 전략이네요. 어떻게 보면 은행 입장에선 당연한 선택 같기도 한데 근데 이게 또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개인 사업자 대출은 가계대출보다 부실 위협이 더 크다는 말도 있잖아요. 리포트들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나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리포트들도 당연히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개인 사업자 대출이라는 게 경기 변동에 좀 민감하고 담보가 좀 부실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많아서 가계대출, 특히 주담대보다는 부실 위험, 신용 리스크가 더 높은 게 일반적이죠. 따라서 대출 규모, Q를 공격적으로 늘리는 것 못지않게 리스크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게 이 전략의 성패를 가를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그쵸.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겠네요. 네, 리포트들은 카카오뱅크가 가진 강점들, 예를 들면 방대한 고객 데이터 분석 능력이라든지 편리하고 효율적인 비대면 프로세스, 이런 걸 활용해서 좀 정교한 신용평가 모형을 만들고 부실 가능성을 최소화하려고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은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직 개인 사업자 대출 시장에서의 경험이 상대적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점, 이게 약점으로 지적되기도 하고요. 결국 4분기 이후에 발표될 실제 대출 성장률과 함께 연체율 같은 건전성 지표를 꼭 같이 확인해야 한다. 이게 리포트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야말로 실행력이랑 리스크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는 셈이죠. 네, 성장 전략의 핵심인 개인 사업자 대출 확대, 그리고 그에 따른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까지 짚어봤습니다. 혹시 이거 말고 카카오뱅크의 앞으로 행보에 영향을 줄 만한 다른 변수는 없을까요? 리포트들 보니까 대주주 관련 이슈 얘기도 계속 나오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네, 이 부분도 카카오뱅크를 둘러싼 좀 중요한 불확실성 요인 중 하나죠. 현재 모 회사인 카카오그룹과 관련된 여러 사법적 이슈들, 특히 경영진과 관련된 재판, 공판들이 진행 중인 상황이잖아요. 시장에서는 이런 이슈들을 혹시 앞으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같은 데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업이라는 게 특히 규제 산업이고 또 공적인 신뢰가 아주 중요하니까요. 대주주 관련 리스크는 민감할 수밖에 없죠. 아, 그 카카오 관련 이슈 말씀이시군요. 네. 리포트들은 이런 대주주 관련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좀 해소되기 전까지는 카카오뱅크가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싶어할 혁신적인 신사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일부에서 기대하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라든지 활용 같은 거, 이런 새로운 금융 서비스 논의가 본격적으로 탄력받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지적합니다. 즉 현재 잠재력 있는 신규 사업 추진에 보이지 않는 브레이크가 좀 걸려 있는 상태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는 시점이 개인 사업자 대출 성장과는 또 다른 차원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같이 있는 거고요.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는데요. 바로 기업의 지배구조, 거버넌스 관련 리스크가 실제 사업 확장이나 신사업 추진에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특히 금융 플랫폼으로서 카카오뱅크의 잠재력을 생각하면 이 거버넌스 이슈 해소 여부가 앞으로 성장 속도랑 폭을 결정짓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개인 사업자 대출이라는 명확한 성장 전략이 있긴 한데 또 대주주 관련 불확실성이라는 안개도 같이 껴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런 상황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인지 리포트들 대부분이 목표 주가는 한 3만 원 수준으로 제시하면서 투자 의견은 마켓 퍼폼, 우리말로는 시장 수익률 정도를 유지하고 있네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강력 매수는 아니라는 뜻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마켓 퍼폼 의견은 말 그대로 해석하면 해당 종목 주가 수익률이 앞으로 시장 전체 평균 수익률과 비슷할 거다, 이렇게 예상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주 나쁘게 보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시장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 초과 수익, 아웃퍼폼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 이런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는 거죠. 좀 더 지켜보자는 거군요. 네, 리포트들의 논리를 좀 종합해보면 카카오뱅크가 지난 몇 년간 보여준 편리한 플랫폼 경쟁력이라든지 혁신적인 서비스 출시 능력, 또 강력한 사용자 기반 확보 같은 거는 분명히 인정하고 높이 평가합니다. 미래 잠재력도 충분하다고 보고요. 하지만 당장은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좀 못 미쳤다는 점, 그리고 방금 길게 설명드린 개인 사업자 대출 전략의 성공 여부가 아직은 불확실하다는 점, 또 대주주 관련 법적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일단은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시각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실제로 몇몇 리포트에서는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단기적으로는 보수적인 접근을 권고한다, 이렇게 명시하기도 했어요. 아마 분석가들은 4분기에 본격화될 개인 사업자 대출 전략의 실제 성과, 그러니까 성장 속도랑 건전성을 숫자로 좀 확연하고 대주주 관련 이슈 진행 상황도 좀 더 지켜본 후에야 투자 의견을 올릴지 말지 이런 걸 판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강력 매수 추천은 아니지만 현재 주가 수준이 지금까지 시장에 알려진 긍정적인 요인이랑 부정적인 요인들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 3분기 실적은 광고비 증가나 신규 대출 관련 충당금 같은 일회성 비용 때문에 시장 기대치에는 좀 못 미쳤다. 하지만 핵심적인 수익 창출 능력 자체는 유지가 되었고 부담이었던 이자 마진 압박은 정점을 지났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으로의 성장은 규제 영향이 덜한 개인 사업자 대출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확대하느냐에 달려있고 이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또 대주주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야 스테이블 코인 같은 잠재력 있는 신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고요.
투자 의견은 당분간 시장 평균 정도로 예상하는 마켓 퍼폼이 주를 이룬다. 이 모든 분석을 종합했을 때 카카오뱅크의 흐름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분들은 어떤 점에 좀 주목해야 할까요? 결국 핵심은 4분기 이후의 실행력을 확인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도 실제로 성과를 못 내면 의미가 없잖아요. 따라서 앞으로 발표될 카카오뱅크 실적 발표에서 개인 사업자 대출 잔액이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는지, 그리고 동시에 연체율 같은 건전성 지표는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걸 가장 면밀하게 봐야 합니다. 성장 속도랑 리스크 관리, 이 두 가지 균형을 어떻게 맞춰 나가는지, 이게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실행력 확인, 성장 속도와 리스크 관리의 균형. 네. 그리고 또 하나, 대주주 관련 법적 이슈의 진행 상황에 대한 뉴스 플로우도 꾸준히 체크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예상보다 빨리 그리고 긍정적으로 해소된다면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불러일으키면서 주가에 꽤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카카오뱅크가 강력한 플랫폼 경쟁력, 압도적인 고객 기반 가지고 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은행의 본질적인 역할, 그러니까 고객에게 받은 예금을 안전하고 수익성 있게 운용해서 이익을 내는 것, 이 핵심 과제는 여전히 중요하고요. 현재로서는 개인 사업자 대출 확대가 그 과제를 풀기 위한 카카오뱅크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해법으로 제시된 상황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카카오뱅크 사례를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요. 어쩌면 초기의 폭발적인 사용자 증가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지속 가능한 수입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모든 디지털 은행이나 핀테크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성장통, 또 고민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고 때로는 그 틈새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지배구조 같은 내부적인 이슈를 어떻게 관리하면서 자기들이 가진 플랫폼과 기술력이라는 강점을 금융 서비스로 잘 연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 말이죠. 이건 뭐 비단 카카오뱅크뿐만 아니라 다른 인터넷 은행이나 빅테크 기반 금융 서비스들의 미래를 가늠해 볼 때 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카카오뱅크 관련 증권사 리포트들을 통해서 3분기 실적의 상세한 내용부터 4분기 이후의 핵심 성장 전략,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잠재적 리스크와 과제들까지 정말 다각도로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일회성 요인들을 좀 걷어내고 핵심적인 변화의 방향, 그리고 주목해야 할 변수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네요.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에서 좀 파생해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리포트에서도 언급됐던 판교 테크원타워 펀드 투자처럼 카카오뱅크가 자산운용 다각화를 시도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앞으로 카카오뱅크가 단순히 전통적인 예금 대출 업무나 지급 결제 서비스를 넘어서 자기들이 가진 국내 최고 수준의 금융 플랫폼, 그리고 수천만 명에 달하는 방대한 사용자 기반, 또 카카오 공동체의 다른 서비스들과의 시너지, 이런 걸 활용해서 또 어떤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을까요? 어떤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지.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주주 관련 이슈 같은 규제 관련 불확실성이 좀 해소된다면 리포트에서 잠시 언급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나 활용 가능성 말고도요. 카카오톡 선물하기나 쇼핑하기 같은 서비스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그런 인베디드 금융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사용자의 소비 패턴이나 금융 데이터를 분석해서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초개인화 자산 관리 서비스 같은 것들, 이런 걸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과연 어떤 형태의 플랫폼 플러스 금융 시너지가 앞으로 현실화될 수 있을지, 그 무한한 가능성을 계속해서 상상하고 지켜보는 것도 앞으로 카카오뱅크를 바라보는 또 다른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